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 UAE 비즈니스 포럼 등 비즈니스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최초로 수주한 바라카 원전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놓고 벌어진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사이의 신경전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자제를 요청할 정도지만 양측의 충돌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000명대로 떨어져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 전문가 자문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를 논의합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내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지던 눈과 비가 그치고 한파가 찾아오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제된 도로가 많은 가운데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팔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탑승객 72명 가운데 68명이 숨진 걸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우가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동 5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김시우는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통산 4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사 수사 3부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설 연휴 이후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 소환 통보한 것은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설 연휴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으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순방 사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이는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입니다. 네,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어떤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네,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데요. 이 포럼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또 경제협력 비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 기업과 UAE 측 기업을 1대1로 연결하는 상담회도 진행되는데 여기서 양해각서, MOU 여러 건도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UAE는 한국에 300억 불, 즉 37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대통령실은 UAE와 개별 국가 사이 이뤄진 투자 약속 가운데 최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UAE 국부펀드 등의 투자 금액이 한국 원전과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과 UAE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MOU 13건도 체결됐는데 오늘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되는 양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 MOU까지 더하면 최종 4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동행한 100여 개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경제사절단과 만찬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오늘 추가 일정은 보도 유예, 즉 엠바고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제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6박 8일 순방 일정 이제 사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수주한 최초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통큰 투자 결정도 이 바라카 원전을 통한 신뢰가 밑바탕이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기술을 UAE에 추가 이전하는 계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 강화 의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UAE 순방 마지막 날에는 경제도시로 볼 수 있는 두바이로 이동해 그곳 부통령과 면담합니다. 17일 화요일에는 두바이에서 스위스로 향하는데요. 취리히에서는 동포 간담회가, 다보스에서는 글로벌 CEO 오찬과 다보스 포럼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부다비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해 5주 만에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9.3%로 일주일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8.4%로 전주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에서 41.1%를 찍은 이후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지만 이번 주에 내림세를 보이며 다시 30%대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발언과 나경원 전 의원과의 갈등 요인으로 지지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45.7%로 나타났고 국민의힘도 0.1%포인트 오른 40.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총성이 울린 이 전당대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에 열리죠. 자, 주자들 오늘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십조 원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며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유화책으로 풀이됩니다. 나 전 의원 출마 선언이 언제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측근인 박종희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순방 중에는 예의가 아닌 만큼 귀국 이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양측은 애초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 전 의원 해임과 당대표 출마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권주자 간 공방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거나 손실이 가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나 전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선 다양한 선택지가 중요하다며 나 전 의원의 출마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늘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민주와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며 갈등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각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거나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전체가 우리 당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큰 공동체 전체가 훼손당하지 않느냐. 예전에 진박 간별사 때문에 완전히 이 다이길 선거를 망친 적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죠. 상당히 우려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어야 된다. 또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저는 우리 당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분위기 격화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열 경쟁을 염려하면서 단일 대우로 차분하게 가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합니다.
네,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설 연휴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 민주당은 친윤 논란에 휩싸인 여당 전당대회를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장악에 혈안이 돼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빗대어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에 대해선 정권 가이드라인대로 윗선에 면죄부를 줬다며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또 대일 외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굴종 외교를 이어가면서 반민족적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놨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도 진행되고 있죠? 네, 조금 뒤 오후 2시 반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석해 기간 업무 보고를 속개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체포 과정을 둘러싸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선 성남FC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에 나서면서 반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공방이 거셌습니다. 지난달 농해수위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개정안을 왜 상정하느냐고 반발하는 야당과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이라 심의할 수 있다는 여당이 맞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에서 전체위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야 갈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법안 소위에 보내기로 하고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내일 아침 8시쯤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을 바로 체포할 예정인데 귀국 뒤에도 이재명 대표나 변호사 및 대납 의혹을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가 관심입니다. 태국 현지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태국 방콕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은 한국행 비행기에 언제 오르는 겁니까? 네, 지금 태국 시각으로 정오가 다 됐는데요. 김 전 회장 일행은 내일 새벽 0시 50분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 일행은 주태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 증명서도 발급을 받았는데요. 관련 절차를 진행했던 대사관 측은 앞으로의 송환 절차는 검찰의 몫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검찰이 나설 예정입니다. 현지에 온 검찰 수사관들은 김 전 회장이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다만 지난해 먼저 붙잡혔던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은 함께 귀국하지 않습니다. 네, 김 전 회장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꽉 채운 뒤 구속 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김 전 회장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여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의심하는데요. 이 대표는 수임료가 3억 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더 많은 액수가 쌍방울 계열사 등을 통해 지급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을 태국에서 만난 지인들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 전 대표도 직접 KBS와의 인터뷰에 나서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개인 돈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은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뿐 아니라 횡령과 배임 혐의 등도 받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YTN 김철입니다. 고물가에 외식비도 오르다 보니 끼니 되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 찾아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양천구청의 구내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주민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양천구청 구내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구내식당에 점심 식사하러 온 주민들 많이 만나봤을 텐데 반응 어땠습니까? 네, 다들 저렴하게 맛있게 또 식사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방문객들의 나이대도 폭이 넓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영을 하고 나서 또 배가 고프니까 식당을 찾는데 여기 좋아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왔어요. 요즘 물가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저렴하고 맛도 있고 또 질도 참 좋아요. 반찬도 다 맛있고 또 양껏 먹을 수도 있고. 이 구내식당은 3년 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외부인들의 출입을 중단했다가 지난 2일부터 전면 개방했습니다. 구청 측은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됐고 고물가 속에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 반값에 식사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도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되고요.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60여 명 정도가 이곳을 찾았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객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유, 아무래도 5천 원 정도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최근 700원 정도 가격을 올렸지만 당일 새벽 경매에서 재료를 수급하는 등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구청 측은 설명합니다. 네, 양천구청처럼 문을 다시 연 구내식당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폐업하는 곳들도 많다고요? 네,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구내식당은 18,000여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16%가 감소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서울만 놓고 보면 3,900여 곳에서 3,000여 곳으로 무려 23%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긴 했지만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정도로 수익이 회복하지 않으면서 문을 닫는 구내식당도 속출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물가 여파로 시민들은 더욱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가운데 일부 식당들은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청 구내식당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 정도 저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27만 원, 대형마트는 3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소류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4% 저렴했고 수산물은 28%, 육류는 19%가 낮았습니다. 축의금 보통 결혼식 가면 얼마씩 내세요? 축의금 친하면 5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보통 3-4번 정도 있으니까 좀 친한 사람들 만나면 20-30만 원 나가고요. 8년 전 시민들에게 축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물어봤더니 친하면 5만 원 정도 낸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일 이어지는 물가 상승으로 축의금도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없어서 축의금 플레이션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사연도 올라왔는데요. 글쓴이가 회사 선배 결혼식에 아내와 함께 갔는데 축의금으로 본인 결혼식 때 받은 금액인 10만 원을 냈다가 면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새신랑 선배는 어떻게 두 사람이 와서
10만 원을 내고 아내와 밥을 먹었느냐면서 눈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을 거짓 취급하는 것 같다는 심정을 털어놨는데요. 축하를 하고 와서도 면박을 받았다니 씁쓸한 일이지요. 이 축의금이란 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항상 고민이죠. 결혼 관련 업체에서 20, 30대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축의금의 액수를 물어봤더니 평균 78,900원 정도로 답했는데요. 또 1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45%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봐도 액수를 정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식대를 축의금의 기준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즘 식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식대보다는 축의금을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럼 요즘 결혼식장의 식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에 인기 있는 예식장 70여 곳을 위주로 식대를 알아봤더니 뷔페는 평균 7만 1,000원 정도였고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경우는 최소 7만 5천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 14만 9천 원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식대를 알고 보니까 조금 전 소개해드린 사연 속의 신랑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하객은 축의금 고민, 신랑 신부는 식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축의금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친분에 따라 낸다, 또 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다양했는데요. 축의, 말 그대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는 돈이지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약간 수금의 의미 같은 것도 좀 내가 여태까지 거래처에 이만큼 냈는데 내가 결혼할 땐 안 부른다,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수금의 의미인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끊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걸로 인한 부작용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좀 끊어주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 결혼 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한일 간의 외교 현안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오늘 도쿄에서 국장급 실무협의에 들어갔는데 우리 측이 제시한 재단을 통한 배상 판결금 지급 방안 등을 놓고서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의 논의될 주요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오늘 오전 9시 반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후나시코 다케이로 일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사실상 공식 제안했습니다. 서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안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 최종 해결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측에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측이 제시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회견에서 우리 측 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속히 현안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존스홉킨스 대학 강연에서도 가능한 빨리 한일 외교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강제 동원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예상보다 빨리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을 매듭 짓고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정부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이 피고 기업의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해도 우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재단 기부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이 제시한 해결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구상권과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경기 포천에서는 눈비가 얼어붙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중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승용차 여기저기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구급차와 레커차, 사고차까지 어지럽게 뒤엉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끝없는 줄이 생기면서 고속도로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출구 앞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대규모 추돌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는 차량 범퍼 등 사고 차량의 부품들이 산산조각이 난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쳤는데 이 가운데 40대 여성 1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또 2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체 추돌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자는 저희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구급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서 주변 소방서에서 구급차 수십 대와 대원 150여 명이 긴급 투입됐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2시간 전쯤 근처 국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역시 터널 출구를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모두 1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 등 일가족 4명, 그리고 다른 운전자 1명이 허리와 목을 다쳤습니다. 앞에 사고들 때문에 버스도 못 쓰고 몇 대를 밀었어요. 또 경찰들도 미끄러지고 도로 자체가 전부 다 빙판이었어요.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추위에 비와 눈이 얼어붙으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이 블랙 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코팅을 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지만 눈에 보이질 않고 구분할 수가 없어서 공포의 살얼음으로도 불립니다. 네, 한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 아이스의 현상의 원인과 또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블랙 아이스요. 도로에 생기는 얇은 빙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현상입니까? 네, 블랙 아이스는 그 미세먼지, 타이어 먼지라든가 이런 먼지들이 쌓이면서 전날 비가 오면서 눈이 오거나 녹으면서 그 부분이 새벽 6시부터 또 밤까지 얼으면서 보이지 않는 얼음막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현상을 라이트를 비쳤을 때 정확히 판단이 어렵다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블랙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검게 보여서 블랙 아이스라고 할 텐데 이 결빙이 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이제 미세먼지도 있지만 타이어가 이제 도로 운행하면서 그 미세먼지가 같이 섞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운전자가 라이트를 켰을 때 검게 보이다 보니 이 도로 사정만 알 뿐이지 그 결막이 다시 말하면 얼음막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는군요. 어젯밤 그 구리 포천 고속도로 사고요. 지금 블랙 아이스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블랙 아이스 도로 살얼음은 전날 사실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전날 비가 오다가 오후가 되면서 눈을 섞였는데 사실 블랙 아이스가 그 주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동차의 어떤 첨단 장치 이런 장치를 믿고서 속도를 내거나 또 감속을 하지 않으면서 그 현상이 인해서 어떤 대형 사고가 유발한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 아이스 같은 이런 도로 결빙이 좀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강가라든가 또 산모퉁이
특히 다리 이외, 또 터널 입구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늘진 곡선도로 터널 입출구 고가 위아래 다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도 사실 맞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이잖아요. 이 블랙아이스는 네. 새벽에 생기지만 밤, 낮 모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블랙아이스 하면은 늦은 밤부터 뭐 새벽까지 보는데 예. 사실은 그늘진 곳이라든가 바다가 있는 강가 있는 도로는 블랙아이스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랙아이스가 일반적인 눈길이나 빙판길보다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눈이 올 경우에는 타이어에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 전진할 때 그립력이 생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얼음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네. 다시 때문에 그립력,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눈이 올 때보다도 이 빙판길에서는 그만큼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제동을 서더라도 원치 않는 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앞차 추돌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이 블랙아이스 위를 달리는 운전자 같은 경우에요. 브레이크를 잡거나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동차에는 최첨단 장치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안전거리 확보 장치라든가 ABS, 차선 이탈 다닌데 운전자분들은 그 장치가 달렸기 때문에 이 블랙아이스, 얼음 빙판길에서도 제대로 제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건데 사실은 우리 국내 차가 아니라 외국 차라도 빙판길에서는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운전자들은 이미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라고 느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 방법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말하는 어느 마찰력 개수가 생기면은 핸들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핸들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조정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얼음에서 미끄러진 상태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핸들을 돌리더라도 예. 반성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차선을 넘나들고요.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도 밟을 것이고 핸들도 꺾을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인데 네. 이 현상이 실내에서만 할 뿐이지 자동차는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풋브레이크 밟으면 차량이 강제로 멈춰서 더 위험할 거지만 엔진 브레이크라는 걸 사용하면 그나마 좀 낫다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사실은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은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아. 사실 기어를 낮추는 것인데 예. 자동차가 미끄러진 상태에서 과연 네. 일반 운전자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해서 어떤 풋브레이크, 브레이크 드랍의 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 네. 빙판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는 무용지물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애초에 속도를 천천히 서행 운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눈이 내린다 하면은 시야가 그만큼 좁잖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를 감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눈 밑에는 항상 도로 살얼음, 이 블랙아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50% 이상 감소시키고 네. 커브길에서는 급브레이크보다는 풋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으면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운전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고를 보면 40대가 넘는 차량들이 한순간에 사고가 났거든요. 이 네.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하드웨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이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드웨이 측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운전자가 눈길에서 많이 미끄러진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속도를 낮추거나 그리고 그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지점에서는 감속 운전을 해야 되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도로를 갖다가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든다든가 이 방법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면은 어떤 사고 예방을 갖다가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돌 사고 났을 때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점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블랙아이스의 과실 책임을 도로관리 책임자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건 전과 후가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도로를 눈이 왔는데 인지를 하고도 관련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소홀히 했다면은 책임을 하겠죠. 네. 하지만은
관련 지자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적극 대처를 하었다면은 결국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앞서 잠깐 그 열선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열선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꼭 맞습니다.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죠. 사실은 열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사고를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열선을 설치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예. 사실 예산을 많이 들어가더라도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다발 지점, 아까 말씀대로 어떤 다리 위라든가 그리고 어떤 선모퉁이 어떤 곡선도로가 많은 도로, 또 차량이 다량으로 많이 이동하는 도로 이런 것 같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당장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져서요. 지금 즉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따로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열선을 까는 것은 뭐 장기적인 어떤 예산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어려운데 지금 이제 눈이 이번 주 계속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눈을 갖다 제설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너무 과실하지 마시고 운전자를 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최대한 속도를 낮추면서 이동하고 또 하나는 자동차 안에는 말 그대로 체이라든가 뭐 스프레이 이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활용해서 자동차가 미끌리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내에서 이제 그 눈이 많이 내리면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뭐 네.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도 예산 들어갈 부분인데 네. 이 자동 염수라는 것은 이제 눈이 와서 강수량이라든가 뭐 대설량이 봤을 때 예. 기상청에서 이번 주에 메시지가 내린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예.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이동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사후 조치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어떤 블랙아이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운전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보행자들도 블랙아이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식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한 운전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폭을 갖다가 아까 속도를 감속시킨 것은 우리 보행자들도 보폭을 작게 하면서 또 하나는 무리한 횡단보도 이런 무리하게 무단 횡단하거나 그다음에 무리하게 도로를 점령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행자들도 눈이 네. 오거나 그럴 경우는 항상 블랙아이스 있다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될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대형 추돌 사고 겨울철마다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분 말씀 들어보면 뭐 열선 까는 방법도 있고 뭐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예산 문제긴 합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권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설 연휴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게 지난 10일이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소환장을 또 받았네요. 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이재명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대표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 특혜를 알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적용됐던 배임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기고 그만큼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데 최종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를 조사하게 되면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서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 측 역시 지난주 검찰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역시 일정을 조율해 설 명절 이후 조사에 응할 방침이라고 저희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에 이어 연거푸 소환장을 보내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관련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지금까지 68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 민간 항공국은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72명 중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추락한 여객기 탑승객 중에는 유시성을 가진 2명의 한국 국적 남성이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이들 한국인 2명의 영문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68명 중에 이들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네팔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을 급파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카라에 있는 영사협력원은 현장에 급파를 했고요.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저희가 대책반을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와도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현재 그 상황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추락한 여객기에는 한국인 2명 등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외국인은 15명입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 아일랜드, 아르헨티나인이 각각 1명씩입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0시 반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로 히말라야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네팔 당국은 구조 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으며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산비탈 추락 지점을 수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YTN이 성산대교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리에 균열이 갔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합동조사단까지 꾸려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 YTN 취재진이 당시 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를 접촉해보니까 확인한 구간은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가 확대 해석을 해서 발표했다는 건데 이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 결과와도 같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간 서울 성산대교. 오히려 공사를 마친 구간 바닥판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해 3월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합동조사단을 꾸려 석 달간 정밀점검에 나섰는데 당시 내린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균열이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거의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추진한 감사 결과 보고서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반대 해석이 담겼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성산대교 보수공사 실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측량도 해보지 않고 바닥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최대 10cm까지 아귀가 맞지 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판에 들어가는 철근도 측정한 14지점 가운데 9개 지점에서 설계도와 달리 성글거나 빽빽하게 배치됐습니다. 또 공사를 마치기 전부터 균열이 900개 넘게 발견돼 시공사 측이 몰래 임의 보수를 진행했고
7개월이 지나 이뤄진 조사에서도 균열은 여전히 510개 포착됐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균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엉망이었다는 게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에선 공사 발주부처와 감독부처가 모조리 징계를 받았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임시작업대가 있었던 구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서울시가 성산대교 전체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을 전수 재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작업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던 5개월 전 발표 내용이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비닐봉지를 안 준다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다 고소되자 앙심을 품고 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젯밤 10시 반쯤 경남 거제시 한 편의점 CCTV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상점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데요. 입구에 진열돼 있던 상품과 내부 집기가 부서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편의점 점주는 계산대 안에 있어서 가까스로 차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 이후에도 점주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는데요. 알고 보니 이 40대 남성의 범행은 고의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비닐봉지를 주지 않아 난동을 피우다 고소됐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죠. 이번엔 한 남성이 건물을 향해 무언가를 던집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 유리창을 벽돌로 깨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에서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었는데요. 경찰은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9년 만에 내한 공연으로 기대를 모은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볼튼의 공연이 미숙한 진행으로 공연 지연 등 파행을 겪으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볼튼은 어제 오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만여 명의 관객이 몰린 가운데 내한 공연을 열었는데요. 공연은 예정보다 약 15분 늦게 시작됐고 본 공연 전 초청 가수 공연이 10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볼튼은 공연 예정 시간보다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쯤 무대에 올라서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뒤 앙코르 무대 없이 퇴장했습니다. 관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제작사인 KBES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관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막의 나라로 알려진 이란이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와 많은 눈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난방연료가 부족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는 눈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 가운데 모래를 뿌리는 제설 차량만이 분주합니다. 두꺼운 겨울옷으로 무장한 시민. 사막의 나라 이란의 낯선 아침 풍경입니다. 그래도 눈 덮인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خیلی خوشحال شدیم که همچین برفی اومد و لذت بردیم از این هوا. بچه‌ها هم که بهترین بهونه بود که تعطیل بودن بیاریمشون بیرون برف‌بازی کنن. واقعا هوای خوبیه. 수도 테헤란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관공서는 직원 절반 출근, 민간 기업도 3분의 1만 일하도록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테헤란은 폭설과 혹한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난방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난방 연료가 부족합니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설비와 운송시설이 낡았고 기술과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برف خوبیه فقط یه سری مشکلات برای یه سری از هموطنمون تو شمال غرب و مثل که خراسان پیش اومده که سرد اونجا گاز قطع. 이란 기상청은 추위와 폭설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 예보해 난방 걱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서울은
서울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6.8도를 기록한 데 이어 한낮인 지금도 영하 1.6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해가 지면 날은 더 추워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북부 지방과 일부 경북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며 춥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강추위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간 공방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불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과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까지 전국 이슈가 많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